왜 부자들은 매일 가방 안을 비울까? 부자들이 비닐우산을 집 안에 3개 이상 두지 않는 이유는 돈에 관한 미신이나 속설을 믿고 따르는 부자도 상당히 많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푼돈을 자주 쓴다거나 목적 없이 편의점을 들르지 않는다. 그리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 아무거나 다 좋아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여기에는 어떤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 평범했던 사람을 자수성가하게 만들어준 일상의 습관, 태도, 마음가짐을 담아낸 책. 가령 점심을 먹는다고 하자. 꼭 먹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부자들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반면 간단한 것도 못 고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입니다. 지은이 스가와라게이, 옮기니 노경아, 펴낸 곳 세멘파커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내가 경영자들과 일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그들은 결코 열등감을 표출하거나 나 따위가 라며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가지각색이다. 연매출 몇억 원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조 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키워낸 사람도 있다. 그래도 그들은 결코 저 따위는 누구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는 나, 남은 남이라고 생각하며 각자 인생은 각자의 힘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신은 불공평하지만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세상에는 분명 나도 저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무엇이든 한번 듣기만 하면 외우는 사람도 있고 신이 이렇게나 완벽한 사람을 만들다니라고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용모를 갖춘 사람도 있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타고난 사람, 번뜩이는 직감을 타고나 투자해서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 뽑기운이 말도 안 되게 좋은 사람 등등 다양하다. 신은 의외로 불공평하다. 나도 젊을 때는 그렇게 투덜거리곤 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을 곁눈질하며 그에 비해 나는 이라고 불평한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한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의 좋은 점, 뛰어난 점에 주목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궁리한다. 그들은 시선을 항상 앞으로 향하며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가 하는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그린다. 그것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전진하려고 노력한다. 타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불가능한 선물을 사달라며 조르는 것과 같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더 발전시키려는 자세가 그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만든다.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내 주머니 속의 돈뿐이다. 아무리 옆집에 돈이 많아도 그것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다. 자신의 힘을 원점 삼아 거기에서부터 자신을 더 크게 키워나가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인간관계에서 바쁘다는 말을 핑계 삼지 않는다. 내가 만나는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실천하는 일이 있다. 그들은 모두 대단히 바쁜 사람들이지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모든 일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사람과의 만남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지인 중에 다른 사람과 명함을 교환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안에 인사 문자를 보내는 대학 교수가 있다.
TV에도 자주 나오는 데다 거의 매월 책을 내는 분이다. 게다가 한자리에만 가만히 앉아있을 틈도 없이 수많은 강연을 소화한다. 문자는커녕 밥 먹을 시간, 잠잘 시간이나 있는지 걱정될 정도다. 심지어 그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만 문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다. 상당히 오래 알고 지낸 나에게도 취재 전날마다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다.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보통이 아니라는 증거다. 이 교수의 명절, 연말연시 선물도 훌륭하다. 전에 나는 명절 연말연시 선물에 대해 허례허식일 뿐이니 백화점에서 적당히 골라서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그 교수는 매년 다양한 지방을 다니며 현지인만 알 수 있는 특산품을 사서 보낸다. 강연 등의 일로 지방에 갔을 때 발견한 특산품 중 이거다 싶은 것만 골라 보내는 것이다. 현지 특산품은 수확 시기가 다 다르므로 반드시 명절이나 연말 연시에 선물을 보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받은 밤은 홈페이지조차 없는 소규모 밤 농장에서 산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먹었던 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맛있었다. 그들은 나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인과 거래처에 선물을 보낸다. 이런 배려의 성과인지 그들의 인간관계는 놀라울 만큼 방대하다. 그들은 그만큼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흔치 않은 능력을 길러왔다. 그 능력은 자연스럽게 유형, 무형의 결실로 이어진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그들이 부자가 된 데에는 일상적인 배려의 성과가 있음을 알게 된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의 당연한 결과임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지갑을 배불뚝이로 만들지 않는다. 나는 부자들의 단정하고 깔끔한 행동을 늘 배운다. 그들은 지갑 속에 불필요한 물건을 넣지 않는 것까지 신경 쓰고 있다. 전부터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 부자의 지갑에는 언제나 돈만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돈을 쓰면 영수증이 생긴다. 소액이면 몰라도 적당히 지출을 했다면 그 영수증을 잠시 보관하게 된다. 상품의 교환, 환불이나 세금 신고, 경비 청구 등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부자들이 지갑에서 지폐를 꺼낼 때 영수증이 딸려 나오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부자들은 영수증을 어떻게 보관하는 것일까? 앞서 가방을 하루에 한 번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는데 지갑도 마찬가지다. 내가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하다. 집에 오자마자 지갑의 지폐칸을 비운다. 영수증도 다 꺼내 보관할 것은 다른 칸에 넣는다. 불필요한 것은 하루 단위로 스테이플러로 절해 다른 케이스에 넣는다. 참고로 나는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이 케이스를 확인하여 영수증을 대부분 버린다. 동전 칸도 비워서 자잘한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가끔은 물티슈로 안쪽을 쓱쓱 닦고 외부도 천등으로 가볍게 닦는다. 한참 지나 청소했을 때 천에 때가 묻어나오는 것을 보면 지갑이 상당히 더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갑을 깔끔하게 정리한 뒤 지폐를 깨끗이 펴서 다시 넣는다. 슈퍼마켓이나 쇼핑몰 계산대 앞에 서 있으면 영수증으로 꽉 차 있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느라 끙끙대는 사람을 가끔 본다. 지폐가 영수증에 묻혀 있어서 꺼내기가 힘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계산대에서 꾸물거리게 되고 뒷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된다. 게다가 일단은 볼품이 없다. 자신의 지갑이 뚱뚱하다면 당장 지갑 다이어트에 돌입하자. 지갑을 뚱뚱하게 만드는 주범 중 하나가 포인트 카드다. 최근에는 가는 가게마다 포인트 카드를 만들라고 권한다. 그럴 때마다 발급을 받으면 금세 지갑이 뚱뚱해지고 만다. 그래서 나는 그다지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포인트 카드를 만들지 않는다. 자주 이용하지 않는 곳은 포인트를 모으기도 전에 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나버리고 만다.
소액밖에 쓰지 않는 가게는 1년이 지나도 포인트가 별로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포인트 카드가 2장밖에 없다. 매일 가는 역 앞 쇼핑몰의 카드와 3주에 한 번쯤 커트와 염색을 하는 미용실의 회원 카드다. 덕분에 내 지갑은 언제나 날씬한 상태다. 지폐를 꺼낼 때마다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든다. 내심 가게 직원들도 나에 대해 괜찮은 인상을 받았으리라 생각한다. 지폐는 금액 순으로 정돈한다. 당신은 지갑에 지폐를 어떤 식으로 넣는가? 이것도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뚜렷하다. 부자는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넣는다. 금액에 상관없이 초상화의 머리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지 않는다.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한 돈을 그대로 지갑에 넣으면 지폐의 방향이 뒤죽박죽일 것이다. 일정한 매수마다 지폐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부자는 돈을 인출하자마자 대충 훑어보고 재빨리 방향을 맞춘 뒤 지갑에 넣는다. 가게에서 잔돈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지갑에 넣기 전에 대충 보고 정리한다. 이런 일이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지 모르지만 습관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다.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봤자 1, 2초 정도다. 그렇게만 해도 지갑 속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되어 돈을 꺼낼 때마다 기분이 좋다. 지폐 방향에 관해서는 초상화의 머리가 아래를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위를 향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사람을 물구나무 세우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머리를 위로 두는 편이다. 그걸 보고 어떤 부자가 그렇게 하면 서 있는 자세라서 돈이 나가기 쉬워 머리를 밑으로 해야지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반대로 나는 위를 보게 정리해. 왜냐면 지폐에 초상화가 물구나무를 서면 돈의 에너지가 가라앉아서 돈이 잘 안 모일 것 같거든 이라고 했다. 즉, 정답은 없으니 스스로 판단해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금액별로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앞쪽부터 큰 금액 순서대로 넣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넣는 사람도 있다. 참고로 나는 후자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렇게 넣으면 5만 원짜리를 꺼냈을 때 현금을 보충할 시기가 왔음을 알아채기 쉽다. 구태여 이유를 붙이자면 그렇다. 지폐의 방향이나 금액의 순서는 스스로 정해서 깔끔히 정리하자. 지폐의 관리 상태에 민감해져야 한다. 그 민감함이야말로 돈을 조심스럽게 아껴 쓰려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한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나는 정리를 잘 못한다. 청소는 그나마 잘하는 편이지만 아차 하는 순간 책상 주변, 옷장 등 방 전체가 물건으로 어질러지고 만다. 예전에는 마음 한구석에 바쁜 사람의 방은 지저분한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 결과 매일 물건과 술래잡기를 하게 되었다. 스스로도 술래잡기 하는 시간을 줄이면 꽤 편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어느 날 TV에서 사토 가시와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모든 일은 정리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요즘에는 정리정돈 기술로 무척 유명해졌다. TV를 보니 저명한 디자이너로 활약하는 그의 사무실에는 몇 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직원이 다 퇴근한 후에 사무실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책상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보통 사무실이라면 책상 위에 컴퓨터나 서류 파일 등이 있을 법한데 전혀 없었다. 퇴근하기 전에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히 정리하는 것이 사무실의 철칙이라고 한다. 정리를 하면 일의 본질이 보인다는 사토의 사고방식을 직원들도 철저히 공유했다. 사토는 책상을 정리하는 일은 머리를 정리하는 일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가 TV에 출연하고 난 이후 소위 단살이,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끊고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 열풍이 일었다. 그래서 나도 정리정돈에는 물건을 수납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리를 통해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삶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즉 정리란 내면을 정돈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성공한 지인은 정리할 것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방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모든 일을 왕복으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었으면 닫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으면 넣으라는 것이다. 그는 또 한마디를 보탰다. 1, 2초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깥에서 돌아와 코트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다고 하자. 이때 성걸음으로 옷걸이에 옷을 걸어 옷장에 넣어야 한다.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1, 2초다. 그러나 피곤하다, 귀찮다면서 코트를 의자에 걸쳐 놓거나 바닥이나 소파에 던져 놓으면 정리할 기회를 놓치는 셈이다. 그 결과 그렇게 어질러진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정리의 능력과 업무 능력은 서로 통한다. 나는 이 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모든 일을 왕복으로 한다. 1, 2초의 수고를 아끼기보다 그 자리에서 물건을 정리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지금은 방이 깔끔하다.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쳐도 반갑게 맞아들일 수 있다. 물론 술래잡기 하는 시간도 확 줄어들었다. 정리하는 능력과 업무 능력은 의외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반드시 깔끔히 정리된 환경을 유지하자. 그러면 머릿속과 마음속까지 깔끔히 정리되어 사고와 행동이 신속해진다. 불안과 걱정거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인생이란 불안의 연속이다. 지금은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만약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노후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 젊은데도 불안 요소를 이것저것 떠올리며 걱정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그러고 보니 실제 우리의 현실이 불안으로 가득한 것 같기도 하다. 불안은 입에 담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침울해진다. 불안과 고민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2배로 크고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잘 아는 부자들은 기분이 침울해질 만한 이야기를 최대한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부자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기에 몇백 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 불안의 크기가 셀러리맨보다 수십 배는 더 클 것이다. 한 사장에게 그런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불안이 느껴지면 머리를 흔들어 떨쳐버립니다. 고민만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문제는 별로 없으니까요. 셀러리맨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연봉이 몇십억 원인 프리랜서로 일하는 쥐가 있다. 그는 도심 초고층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산다. 그는 23세에 초대형 은행에 입사했지만 4년 만에 퇴사했다. 선배들의 모습과 자신이 원하는 미래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은행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순간 부모는 물론 누구 하나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다. 찬성은 고사하고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회사를 뛰쳐나가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그냥 쉬면서 머리 좀 식히고 와라는 충고만 들었다. 그래도 그는 의지를 다지며 자신이 선택한 삶을 관철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표를 내고 평생 안정을 보장해줄 듯했던 조직을 떠났다. 쥐는 그 당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은행을 그만둘 때 불안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이상 오로지 내일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먼 장래를 생각하면 불안하지만 이상하게 내일만 생각하면 그다지 불안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불안해하며 고민할 만한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반걸음이든 한 걸음이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쓰도록 하자. 성공한 사람들은 오로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한 덕분에 풍요롭고 여유로운 현재를 손에 넣었다.